정부가 추진 중인 그 4대 개혁 중에 하나인 노동개혁이 자칫 좌처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배병유 전 주필님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예. 노동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춘투는 지금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투적이잖아요. 이 세계 유례가 없어요. 우리나라 노동운동만이 이렇게 투쟁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가 3대 개혁 기조로서 노동, 연금, 교육 계획을 내세웠는데 그중에 이 노동 계획이 가장 어렵고도 어려운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노동 세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투쟁적으로 저항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공을 해야 되지만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불란서 대통령이 연금 계획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걸겠다. 정치적 인기가 떨어져도 나 밀어붙이겠다 하고 밀어붙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자기가 정치적 인기와 연연하지 않고 이거 접근하지 않고는 노동개혁 못 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과정으로 보면은 한국노총과 민노총 이 양대 노총 세력이 거대한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노동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투쟁으로 막아내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는지 지금 아직은 전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으로 보면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를 좀 투명화시켜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노조의 회계를 공개하라 그러니까 양대 노총이 무리 못해. 노조의 회계 자료 공개 이 자체도 노조 탄압이라고 달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왜 정부가 또 노조 회계 공개를 주장할 수 있느냐? 양대 노총이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지원금을 다 보조금을 다 받고 있어요. 예. 국민 혈세를 바탕으로 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어떻게 노조 회계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5년 동안에 지금 얼마 전에 나온 통계를 보면 한 1,500억 가까이를 지금 양대 노총이 받아먹었어요. 정부 돈을 받아먹고 그 회계를 어디다 썼다는 걸 국민한테 알려줘야지. 그걸 안 알려주고 못하겠다고 쉬쉬하는 게 이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뭐 긴 얘기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과정으로 보면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거대 조직을 가지고 사회적인 투쟁력을 막강한 그 투쟁력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노동계획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험난한 과정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지만 반드시 이거는 성공을 해야만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나 산업 경쟁력을 따질 때 뭐가 가장 떨어지고 있냐? 노사 계획이 제일 떨어지고 있어요. 국가 경쟁력 따질 때 우리나라에서 뭐가 떨어지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 번 나왔잖아요. 예. 노사 관계 이 경쟁력이 제일 떨어져 가지고 국가 경쟁력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계속 밀고 가야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례로 보면은 얼마 전에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정동 지금 그 경향신문 건물 하나 있을 겁니다. 예,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하는 여론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금 온건하다는 한국노총까지도 강성으로 지금 최근에 변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 기존 노총 세력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을 노조 탄압이라고 밀어붙이면서 강력하게 투쟁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강하고 노조가 강대강이니까 안 된다. 좀 한쪽에 완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혁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노조 양대 노조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조직이고 가장 투쟁적이고 가장 전투적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세계 노동사회 초기에는 보면은 막 수리탄도 나오고 뭐 폭약도 나오고 했지만 그거 다 지나가고 남은 것이 우리나라면 일본의 춘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대강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기존 노조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정부의 노조 개혁 자체를 노조 탄압이라고 밀어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노동 세력들의 그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 기독 노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의 조직률이 얼마냐? 14%예요. 과거에는 총 근로자에 대해서 10% 안팎이에요. 그런데 친노동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조직률이 올라가서 14% 됐는데 그러면 예. 나머지 86%는 아직도 비노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14%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 권익을 다 자기들이 대변한장 해오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자기들 조직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지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의 이 약자 보호를 한쪽으로 투쟁했다고 저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강대강으로 보시는 것은 좀 편견이다. 단편적으로 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전부 이게 법상 규정에 법에 없는 게 아니에요. 노조 회계 투명 성향이 노조 관계법에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 자체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왜? 노조의 명분은 뭐냐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걸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 이런 논리를 하는 그런 겁니다.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 주장이에요. 내가 볼 때. 왜?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그 다 사용처를 밝혀야 되는 게 그게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모든 보조금을 받을 때 회계 공개 검증을 받지 않습니까? 네. 왜 노조는 왜 안 받으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부 계층에서 강대강으로 너무 밀어붙이니까 오히려 정부한테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일리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됐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69시간까지 노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로시간. 근로시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여론에 굉장히 그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도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다른 수정해서 이렇게 뭐 주 5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고 그게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좀 풀어서 일이 많을 때는 조금 연장 근로시간 늘리고 적을 때는 휴식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하는 그 논리가 나왔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62시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매일 정상적으로 다 전부 6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극히 특례적인 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하나 딱 찍어가지고 52시간제에서 62시간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장시간 근로제로 지금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보면 그 말이 옳을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62시간제로 허용한다는 것이 장시간 근로로 회귀하지 않느냐라고 비판도 할 수 있지만 그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60시간을 넘는 것은 무리다 얘기하는 것도 이제 참모들한테 조언을 들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62시간이 근무가 허용된다면 그건 장시간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지만은 극히 극단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의견을 낸 과정에는 MZ 세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가 탈정치,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노동운동을 한다는 운동거리를 선언을 했는데 거기서 마저 62시간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장시간 근로를 최소한으로 줄이되 사용자 측에다가 의무적으로 강제로 휴식을 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걸 받아서 윤 대통령이 60시간 넘는 것은 무리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솔직히 저는 대통령이 직접 시간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노동 계획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누군지 아시죠? 한국노총 출신이에요. 한국노총 서울상변하고 한국노총 출신인 노사 문제 굉장히 밝은 박사입니다. 한국노총은 비교적 그 양반이 온건 합리적이고 그 양반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나오는 게 62시간인데 그 62시간이 극도로 예외적인 특례적입니다. 특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만큼 쟁점이 됐으니까 그거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시급이죠. 시급. 최저인 그거를 이제 이 진보 정권에서는 꾸준히 이렇게 좀 높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현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걸 유연성 있게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 시급을 올리는 속도를 줄여야 되지만은 그다음에 이 시급 자체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 예, 예? 예. 경쟁력이 높은 업종하고 경쟁이 약한 기업하고 규모가 큰 기업하고 규모가 적은 기업하고 중앙에 있는 기업하고 지방에 있는 기업하고 좀 차등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한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일률적으로 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고 경쟁계에서는 이거 융통성 있게 시급을 올리더라도 지역별로 업종별로 좀 차등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게 대표적인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는 경쟁력이 낮으니까 종업원이 숫자가 적은 데서는 이 최저임금 적용 그 부분을 완화시키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노동계에서 그거 아니. 그래서 지금도 그게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서울에 있는 기업하고 지방에 있는 기업하고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똑같은 시급을 하면 못해. 그렇죠. 지방에는 못해요. 지방에는 완화시켜줘야 돼. 근데 업종별로도 예. 자동차나 전자 이거 말고 그다음에 이 뭐 섬유라든지 이렇게 경쟁이 낮은 기업은 사양화된 기업에서는 또 오히려 더 낮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노동계에서 한치도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시점. 그건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별로 업종별로 특성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 그래도 끈질긴 협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끈질기게. 근데 협상을 하자면 이거 뭐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제 대표 쪽에 얘기 들으면 노조하고 협상을 해보면 간 썰게 다 썩는다 이겁니다. 간 썰게 그렇게 안 입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런 상황이라고 실토를 해요. 아이고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런 상황이라고 듣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쟁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협상과 대화밖에 더 있냐. 서로 막가는 주먹으로 못 하잖아요. 끈질기게 협상과 대화를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해요. 맞아요. 인내가 필요하지. 그걸 참아내야 돼. 예. 근데 말은 저도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노동 계획이라는 건 난도 고난도의 과제예요. 국가 과제예요. 그렇지만은 그 고난되지만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지 현재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